So'nggi paytlarda O'zbekistonda koreys erkaklariga nisbatan kuchli hayratlanish tendensiyasi kuzatilmoqda. 최근 한 외신이 한국 남성을 두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Dada, Meni kechir, seni sotib yuborganim uchun. siz meni tashlab ketmadingiz, hayotimni 가난한 나라에서 팔려온 우즈베키스탄의 한 여인 그리고 그녀의 빚을 모두 갚아준 한 남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편이자 따스한 사위였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 하지만 이 남자는 끝까지 이 여성을 책임졌습니다. 평범한 건설 노동자이자 외국인 여성의 인생을 바꾼 영웅. 이 이야기는 국경을 넘은 위대한 사랑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용서해라. 자밀라,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어미를 이해해다오. 어머니의 눈물 젖은 마지막 편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2살 자밀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남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모카밭 사이로 뛰어다니며 자랐죠. 수확철이면 집 앞 마당에 흰 모카더미가 산처럼 쌓였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모카를 고르며 노래를 부르셨죠. 가난했지만 웃음이 있는 가족이었어요. 그해 여름 아버지가 밭에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거액의 병원비가 나가고 약값이 쌓이고 밭은 손이 닿지 않아 말라갔어요. 수입은 끊겼는데 빚은 먼저 쌓였죠. 식탁 위에 숫자만 적힌 종이들이 겹쳐 놓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았는데 아무도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출국 날짜가 적혀 있었죠. 국제결혼이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빚 8천만 원. 그 숫자 앞에서 질문은 사치였죠. 공항 대기실에 앉았을 때 제 옆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옷 2벌과 어머니가 쥐어준 편지 한 장. 안내방송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상품이구나. 12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멈춰섰죠. 누가 나를 데리러 온 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멀리서 낡은 점퍼를 입은 왜소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손에 든 종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서툰 발음으로 이름을 확인하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손을 거두고 대신 제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걸어갔죠.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맞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산 사람이구나. 남자의 이름은 이현우. 33살.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어요. 차 안에서도 한마디 없이 앞만 보고 운전했죠. 창밖으로 낯선 글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읽을 수 없는 간판들, 알 수 없는 말들.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둘은 말없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공항에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골목 안쪽 반지하였습니다. 현우는 문을 열며 먼저 말했어요. 불편하면 바로 말해요. 방 하나에 부엌이 붙은 구조였죠. 12평 남짓. 현우는 제 짐을 내려놓고 창문부터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죠? 괜히 웃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장판, 벽에 붙은 달력, 구석에 놓인 작은 밥솥. 혼자 살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현우가 편의점 봉투를 꺼냈어요. 요리는 잘 못해요. 미리 사왔어요. 삼각김밥과 컵라면이었습니다. 저는 포장을 바라보다 멈칫했어요. 어떻게 먹는 건지 몰랐죠. 현우는 그걸 보더니 젓가락 대신 포크를 건넸습니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는 자기 것을 뜯었어요.
식사 내내 현우는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멈추면 따라 멈추고 제가 다시 들면 그제야 젓가락을 움직였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현우가 이불 두 채를 꺼내 바닥에 폈어요. 하나는 방 안쪽, 하나는 문 가까이. 여긴 제가 잘게요. 문 쪽 이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천장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들어왔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낯선 어둠. 모든 것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 쪽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가 무섭지 않았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까?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잘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 뭔가 원하는 게 있겠죠. 돈을 썼으니 그만큼 돌려받으려 할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 위로 스며들었죠. 이 낯선 땅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 쪽 이불에서 고른 숨소리만 들렸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우가 먼저 일어나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해도 돼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사람의 친절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매일 새벽 6시 현우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챙겨 입고 조용히 문을 닫았죠.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어요. 낮 동안 혼자였습니다. 12평 반지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발걸음을 세다가 벽에 붙은 달력을 보다가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의 얼굴과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무릎이 해진 바지, 시멘트가 굳은 장갑. 그는 신발을 벗고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죠. 씻고 나온 현우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송금 완료. 100만 원. 저는 그 글자를 보았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제 어머니였죠. 이건 당신 돈이잖아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우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230만 원. 그중 100만 원을 보낸 거였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보았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사람. 무릎이 해진 바지. 시멘트가 굳은 장갑. 고댁에 사는 이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현우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가족이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한꺼번에 떠올랐죠. 16시간을 일해서 번 돈. 허리를 숙이고 무거운 것을 들고 먼지를 마시며 번 돈. 그건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답했어요. 지금은 우리 돈이죠. 우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었죠. 함께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손을 뻗었어요. 처음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현우는 놀란 듯 저를 보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잡고 있었죠.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천장이었는데 어둠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도와준다는 말보다 함께 쓴다는 말이
먼저 남은 밤이었죠.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죠. 한국어 교실 안내문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그 종이를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어요. 주민센터 3층 작은 강의실에 둥근 탁자가 놓여 있었죠.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서로 나라 이름을 말하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선생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죠. 칠판에 글자를 쓰고 따라 읽게 하고 다시 쓰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밀라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나가셨죠.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옆자리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왔다고 했죠. 이름은 마리아. 휴대폰 없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리아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소매가 살짝 올라갔을 때 손목에 멍이 보였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인 오래된 멍이었어요. 전화하고 싶어도 못해요. 엄마한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반대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흐엉. 25살이라고 했죠. 월급 받아도 손에 안 와요. 통장 남편 거예요. 제 이름 아니에요. 흐엉은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손톱이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죠. 용돈 달라고 하면 뭐 샀냐고 물어요. 매번. 중국에서 온 여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죠.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낮은 목소리들만 오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필을 쥔 손에 힘만 들어갔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보았습니다. 간판들, 사람들, 자동차들. 모두 낯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리아의 손목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났다고 했죠.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수업은 어땠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죠. 대신 일어나서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저는 물컵을 받아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질문이 맴돌았죠. 처음 공항에서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현우는 싱크대에 기대선 채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발이 보였죠. 저는 대답을 기다렸어요. 저는 가족이 없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어릴 때 시설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이라고 하죠. 20살에 나왔고요.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일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죠. 명절 때 다들 어디론가 갔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죠. 설날에도 추석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없어 봐야 알죠. 저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현우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해주고 싶어요. 이유 같은 거 없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죠. 싱크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똑, 똑, 똑.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산 게 아니었어요. 저를 통해 처음으로 가족을 갖게 된 거였죠. 제가 상품이 아니라 가족이었던 거예요.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통장도 제 이름이었죠. 멍이 들 일도 없었어요. 마리아와 흐엉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처지로 왔는데 우리는 달랐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처음으로 부른 호칭이었어요. 현우는 어둠 속에서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죠. 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이 오래 남았어요. 비교는 설명보다 빨랐고 이유는 짧은 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받았죠. 고향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을 바로 해야 한다고 했죠. 미룰 수 없다고. 필요한 금액을 말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 3천만 원. 통화를 끊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어요. 창문 사이로 하늘이 밝아지는 게 보였죠. 새가 울었습니다. 골목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세상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만 멈춰 있었습니다. 현우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필요한 돈을 말했죠. 3천만 원.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일 은행부터 가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당신이 모은 돈이잖아요. 빚까지 지면 안 돼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리고 나머지는 내가 벌어볼게요. 2천만 원. 월급 230만 원을 받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생활비를 빼면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남짓. 2천만 원이면 20개월. 거의 2년이었죠.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을 더 하면 돼요. 방법은 있어요. 다음 날 현우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죠. 서류에 서명하는 현우의 손을 보았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고향으로 송금했어요. 아버지 수술은 일단 진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머지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현우의 생활이 달라졌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원래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른 현장으로 갔죠. 하루에 2군데.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볼이 들어갔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업복이 점점 더해졌어요. 무릎이 찢어지고 어깨 솔기가 터졌죠. 손에는 굳은 살이 층층이 쌓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맺혔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 물을 데워놓고 그게 전부였죠. 현우가 돌아오면 밥을 먹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씻고 나오면 바로 쓰러지듯 잠들었으니까요. 이불을 덮어주면 숨소리만 고르게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현우의 동료였어요.
형이 현장에서 쓰러졌어요.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요.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현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와 탈수, 수액 맞고 며칠 쉬어야 한다고요. 일을 너무 무리하게 했다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죠. 손톱 사이에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진 자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 손으로 2천만 원을 벌겠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우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몸을 일으켰죠. 나가야 해요. 오늘 현장에 사람이 없어요. 저는 현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쉬래요. 며칠만 쉬어요. 현우는 링거를 내려다보았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죠. 지금 멈추면 더 늦어요. 아버님 병원비 아직 남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현우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죠. 이러다 당신이 큰일 나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왜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리를 한번 쓸어 주었어요. 갈라진 손바닥이 머리카락에 스쳤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날 밤 현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똑똑똑. 현우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은 도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거였죠. 제 아버지를, 제 가족을, 저를. 3천만 원의 벽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닦았어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 전이었습니다. 또 전화가 울렸어요. 언니였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 아버지 대신 목화농장에 나가시던 어머니였어요. 밭에서 일하다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 초기 증상이라고 했죠. 며칠째 쉬지 않고 일하다 탈진한 상태라고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엔 울지도 못했어요. 숨만 고르고 있었죠. 아버지 수술비도 아직 남았는데 어머니까지.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보고 다 알았겠죠. 잠시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향에 다녀오세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안 돼요. 돈도 없고 당신 병원비도 있고 지금 떠날 수 없어요. 현우는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안 가면 평생 그날로 남아요. 그 말에 숨이 멎었어요. 현우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갈 곳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가족을 보내라고 했어요. 지금 안 가면 후회한다고. 그날부터 현우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동료, 예전에 알던 사람들, 끊긴 번호까지. 저녁마다 통화 기록이 쌓였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지금 빠듯해. 이번엔 어렵다, 형.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번호를 눌렀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우가 어디론가 다녀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부업체였어요. 여긴 되네요. 저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연 20%.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안 돼요. 이자가 너무 커요. 현우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무너져요. 당신 몸도 안 좋은데. 현우는 서류를 다시 당겼습니다. 안 무너져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멈추지 않았죠. 이틀 뒤 비행기표 2장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표를 보고 현우를 보았어요. 왜 표가 2장이에요? 현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당신을 혼자 보내면 내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함께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일을 쉬고 돈을 쓰고 그래도 함께 가겠다고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현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나 가족이랑 이렇게 함께 이동하는 거 처음이에요. 저는 현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죠. 구름이 아래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소풍도 혼자 갔어요. 수학여행도 안 갔고요. 돈 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슬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현우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고향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언니와 여동생이 달려왔어요.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그리움은 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 길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한쪽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저를 보시더니 손을 들어 말리셨습니다. 오지 말라는 것처럼.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죠. 목화를 따던 손, 저를 업어주던 손.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숨 사이로 말씀이 새어나왔어요. 내가 살겠다고 너를 멀리 보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턱 끝으로 떨어졌어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말없이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죠. 아버님은 딸을 판 게 아닙니다. 가족을 살리신 겁니다. 그 말이 통역되는 동안 병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현우의 그 말을, 아버지의 눈물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복도를 뛰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들어갔죠.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힘없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자밀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가 손을 뻗으셨죠. 거칠어진 손바닥이 먼저 닿았습니다. 목화를 따던 손, 빨래를 하던 손, 저를 쓰다듬어 주던 손. 저는 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쥐었죠.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한참 뒤에 현우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현우를 보았어요.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오라고. 현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제 남편이에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아들으셨어요. 시선이 현우에게 머물렀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현우의 얼굴을, 손을, 눈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셨죠. 우리 딸 사람 대접받고 살게 해줘서 고맙네. 저는 그 말을 현우에게 통역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대로 서 있었죠. 손이 무릎 옆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이후 2주일간 고향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아버지는 재활을 시작하셨죠. 물리치료사가 오면 팔을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셨어요. 한쪽 다리를 끌며 복도를 걸으셨습니다. 현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병원비를 정리하고 약을 받아오고 필요한 서류를 챙겼죠. 묻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지불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집 지붕이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장마철마다 양동이를 받쳐놓았다고 여동생이 말했죠. 현우는 다음날 시장에서 자재를 사왔어요.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망치질을 했죠. 저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온 남자가 제 가족의 지붕을 고치고 있었어요. 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죠. 저녁 노을이 지붕 위로 번졌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어요. 아버지가 현우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병실 창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죠.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게 아직도 죄다. 저는 그 말을 통역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살리신 겁니다. 다른 길은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현우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마른 손이 현우의 손을 감쌌습니다. 짧게 말씀하셨죠. 부탁한다. 그 말이 통역되는 동안 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출국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까지 가족들이 따라왔어요. 언니, 여동생,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까지. 출국장 앞에서 멈춰섰죠. 어머니가 현우를 보셨습니다. 손을 뻗어 현우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딸 끝까지 부탁한다. 현우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꺾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했죠.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언니도 울고 여동생도 울었어요. 어머니는 현우의 손을 놓지 않으셨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고향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현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죠.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한 말이었죠. 사랑해요. 현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저는 다시 힘주어서 말했어요. 사랑해요, 여보.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죠. 나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기내로 쏟아졌죠. 이별의 끝에서 처음으로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빚, 은행 대출, 밀린 월세. 통장 잔액은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가 종이를 꺼내 숫자를 적었어요. 갚아야 할 돈, 매달 나가는 이자, 생활비. 합치면 월 200만 원이 넘었죠. 내 월급으로는 부족해요.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죠. 나도 일할게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한국어도 서툰데 배우면서 하면 돼요. 다음 날부터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식당 설거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어요. 기름때가 손톱 사이에 끼었죠. 점심때까지 일하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한국어 수업.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업이 끝나면 마트로 갔어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산대에 섰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봉투에 담고 인사하고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습니다. 현우는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하루는 거의 겹치지 않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현우는 이미 없었고 밤에 돌아오면 저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매일 쪽지를 남겼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를 놓았죠. 밥 먹었어요? 오늘 힘들었죠. 푹 쉬어요. 사랑해요. 현우도 답장을 남겼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죠. 당신도 많이 먹어요. 몸 조심해요. 나도. 쪽지 3장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힘이 됐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대부업체 이자를 갚았어요. 넉 달이 지났죠. 밀린 월세를 정리했습니다. 5달, 6달.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현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10시쯤이었죠. 저도 마침 집에 막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 완료. 은행 빚 1,000만 원을 다 갚은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현우를 보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대부업체만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6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프고 잠이 부족했죠. 그런데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죠. 고마워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못 버텼어요. 둘 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죠. 낡은 벽, 좁은 방, 해진 이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둘이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현우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끝이에요. 저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끝내요. 현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이 마주쳤죠. 웃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같이 끝내요.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죠. 빚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끝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옆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라고 했어요. 저희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죠. 주민센터 한국어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두 분 이야기를 방송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무서웠죠.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비춰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도 고개를 저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작진이 직접 찾아왔죠. 주민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D라는 사람이 허리를 숙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카페에 앉았어요. 현우 없이 혼자요. PD가 물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부끄러워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요. PD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봤어요. 두 분이 서로를 지켜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우에게 전했어요. 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죠.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요. 나는 따라갈게요. 촬영은 한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현우의 현장에서 주민센터에서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울컥했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만났던 날, 우리 돈이라고 했던 밤, 병원에서 쓰러진 현우, 고향에서의 2주일. 방송이 나간 건 석 달 뒤였습니다. 늦은 밤 시간대였어요. 저는 현우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죠. 화면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낯설었어요.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죠. 방송이 끝나고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 선생님, 마트 동료, 모르는 번호들.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감동받았어요. 응원합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그런데 다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요. 현우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보지 마요. 저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다 연출 아니야? 불쌍한 척하면 돈 되니까. 외국인 며느리 데려와서 방송 팔아먹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끄지 못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죠. 현우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신경 쓰지 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화면에 비친 몇 분만 보고 판단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야기했을까? 그냥 조용히 살걸. 새벽에 현우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직도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돼요. 괜히 한 것 같아요. 현우가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나는 안 후회해요. 저는 현우를 보았습니다. 100명이 욕해도 한 명이 힘 얻으면 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죠. 며칠 뒤 제작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왔다고요.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약 3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3천만 원. 아버지 수술비와 같은 금액이었죠. 현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통장을 보며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 돈 어떻게 할까요? 현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한테 온 게 아니에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고향에 전화했습니다. 언니가 받았어요. 안부를 묻다가 마을 이야기가 나왔죠. 요즘 애들이 학교를 많이 그만둬. 밭에 나가야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현우를 보았습니다. 현우도 저를 보았어요.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어떻게 쓸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했어요. 밤늦게까지 대화가 이어졌죠. 우리가 힘들 때 누가 도와줬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주민센터 선생님,
마트 사장님,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작은 친절들이 떠올랐죠. 모르는 사람들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써야죠. 결정은 빠르게 내렸습니다. 고향 마을 아이들을 돕기로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밭에 나가는 아이들. 저도 그랬으니까요. 14살부터 목화를 땄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팠죠.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을 아이들 명단 좀 보내줘요. 학교 다니는 애들, 그만둔 애들 다요. 일주일 뒤 명단이 왔어요. 23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뒀거나 그만둘 예정이었죠. 현우와 함께 계산했습니다. 학용품, 교복, 통학비, 급식비. 한 명당 1년에 약 100만 원이 필요했어요. 23명이면 2,300만 원. 3천만 원이면 1년을 지원하고도 남았죠. 나머지는 저축해뒀다가 내년에 써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뒤 고향에서 사진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새 가방을 메고 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새 신발을 들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보았습니다. 14살의 내가 떠올랐어요. 학교에 가고 싶었던 날들, 책을 사고 싶었던 날들, 손에 목화가시가 박혀서 연필을 줄 수 없었던 날들. 잘한 거죠?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밖에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가로등 불빛 아래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제가 물었어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공항에서요. 당신 눈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경계하는 눈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현우를 믿지 않았어요. 나를 산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저는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 지붕을 고치고 시멘트를 나르고 저를 지켜온 손. 지금은 이 손이 제일 좋아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공원에서 아이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소리, 웃음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될까? 현우 씨, 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요. 현우가 저를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얼굴에 비쳤어요. 이 이야기 해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네. 이제 안 부끄러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8년 결혼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에게 왔어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상품으로 보지 않았어요. 가족으로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천만 원의 빚, 쓰러진 부모님, 낯선 나라에서의 하루하루.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묵묵히, 한결같이.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뭐가요? 나를 가족으로 봐줘서요.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내 첫 가족이에요. 나도 고마워요. 공원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빚은 거의 갚았고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어요. 팔려온 결혼이 사랑이 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죠.